옛날 어느 상월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깊은 산자락 아래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산을 타며 약초를 캐어 생계를 이어가는 덕수라는 이름의 청년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비록 가진 것은 넉넉하지 않았으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성실하기로 아름아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산짐승들도 그의 발소리를 들으면 놀라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지켜볼 정도로 덕수는 자연을 아끼고 그 속에서 욕심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이었으며, 마을 장터에 나갈 때면 언제나 가장 좋은 약초를 헐값에 넘겨주는 어리석을 만큼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하여 한번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산 전체가 하얀 이불을 덮은 듯 꼼짝도 할 수 없게 고립되곤 했습니다. 덕수가 사는 오두막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겨울이 오면 그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홀로 긴 밤을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처마 밑에는 지난 가을에 부지런히 말려둔 시래기와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찬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마당 한 구석에 쌓아둔 장작더미만이 그가 이 추운 겨울을 버텨낼 유일한 재산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 밤낮으로 거세게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은 유독 바람소리가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구슬프고 매섭게 들려왔습니다. 덕수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산에 오르려 했으나 문을 열자마자 가슴까지 차오른 눈과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에 기겁하여 다시 방으로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궁기에 불을 지피고 방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오래된 약초 서적을 뒤적이며 창호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오두막 전체가 덜컹거리며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한 기세로 위협해 왔습니다. 덕수는 혹여나 지붕의 지피라도 날아갈까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뜬 눈으로 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바람소리 사이로 무언가가 툭 하고 둔탁하게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붕에 쌓인 눈덩이가 떨어지는 소리려니 생각하고 넘기려 했으나 이내 희미하게 끙끙 앓는 듯한 신음이 바람결에 실려 귓가에 스쳤습니다. 덕수는 잘못 들은 것이겠거니 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터운 속옷을 껴입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이닥치는 차가운 눈볼에 숨이 턱 막혔지만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칠흑 같은 어둠 속 마당을 휘휘 둘러보았습니다. 사방이 온통 하얀 눈천지라 분간하기 어려웠으나 살인문 앞쪽에 눈이 소복이 쌓인 작은 언덕 같은 것이 보였고, 그것은 분명 자연적으로 쌓인 눈더미와는 다른 기묘한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집신을 꿰어 신고 눈밭을 헤치며 다가간 덕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칠 뻔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 물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는데 넉마나 다름없는 얇고 해진 옷을 걸친 채 눈 위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가녀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돌았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얼어붙어 있어 당장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덕수는 앞뒤 잴 겨를도 없이 꽁꽁 얼어붙은 그녀의 몸을 번쩍 안아들고 서둘러 오두막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인의 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 가벼워 덕수의 마음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방 안에 눕히고 보니 그녀의 행색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라 할 만큼 남루하기 짝이 없었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에는 흙탕물과 상처가 뒤엉켜 있어 본래의 생김새조차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덕수는 서둘러 아궁이에 장작을 더 많이 밀어놓고 불을 지펴 방을 뜨끈하게 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달려가 무쇠 솥에 물을 붓고 자신이 캐온 약초 중에서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력을 돋우는 귀한 산삼 잔뿌리와
대추 생강을 넣어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훈훈해지고 약초 다리는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덕수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여인의 얼어붙은 손과 발, 그리고 더러워진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의 때를 벗겨내자 그 속에서 드러난 여인의 이목구비는 비록 야위고 지쳐 있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기품이 서려 있어 덕수를 놀라게 했습니다. 감겨진 눈꺼풀 아래로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오뚝한 코와 단정한 인매는 그녀가 겪었을 모진 풍파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요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녀가 깨어나 놀라지 않도록 젖은 옷을 벗기는 대신 자신의 두툼한 이불을 겹겹이 덮어주어 천히 서서히 돌아오도록 도왔습니다. 한참이 지나 약초물이 진하게 우러나자 덕수는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서 여인의 입술 사이로 흘려 넣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목구멍이 닫힌 듯 삼키지 못하고 흘러내리던 약물이 덕수의 끈질긴 노력 끝에 조금씩 목을 타고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퍼져나가자 여인의 창백했던 뺨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홍조가 돌기 시작했고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도 조금씩 차분해지며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덕수는 그녀의 머리맡에 앉아 밤새도록 물수건을 갈아주고 이불을 여며주며 정성껏 간호했는데 이상하게도 피곤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을 집안에 들인 순간부터 춥고 삭막하기만 했던 오두막의 묘한 온기가 감돌고 호롱불조차 평소보다 더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만큼은 마치 봄날의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평온하고 아늑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인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동안 덕수는 그녀가 누구이며 어쩌다 이 깊은 산속까지 흘러들어와 쓰러지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야기로는 아랫마을 장터에 구걸하는 거지들이 가끔 나타난다고는 했으나 이렇게 젊은 처자가 홀로 이 험한 산을 오르려 했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피였거나 갈 곳 없는 절박한 사연이 있었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덕수는 그녀의 해진 옷소매 끝에 묻은 흙자국과 굳은 살박인 손가락을 보며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닭이 울 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덕수도 깜빡 잠이 들었다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여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조금 밀어내며 몸을 뒤척이고 있었는데 덕수가 다가가 보니 식은땀을 흘리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열이 오르는 모양이라 덕수는 다시 찬 수건을 만들어 그녀의 이마에 올려주고 밤새 졸아든 약물을 다시 데워 먹이며 그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창호지 문 밖으로 하얀 눈빛이 환하게 스며들어 방 안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폭설이 내린 탓에 밖은 온통 은세상이 되었을 테고 덕수의 오두막은 눈 속에 파묻혀 마치 세상과 동떨어진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고립되었다는 두려움보다는 눈앞에 누워있는 이 가엾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의 마음이 더 무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덕수는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쌀독을 열었는데 쌀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스러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겨우내 먹을 양식이 넉넉지 않았기에 혼자 먹을 때도 아껴 먹던 터였지만 지금은 환자가 있으니 묽은 죽이라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쌀을 씻어 솥에 앉히고 불을 지피는 동안 덕수는 문득 어제까지만 해도 텅 비어 보였던 쌀독 바닥이 왠지 조금 더 채워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으나 그저 기분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흰죽이 보글보글 끓어 구수한 냄새를 풍기자 방 안에 누워있던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했으나 낯선 천장과 낯선 사내를 보자마자 겁에 질려 몸을 잔뜩 움츠렸습니다. 덕수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안심시키려 애썼고 최대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이 그녀를 구조했음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덕수의 순박한 얼굴과 따뜻한 말투에 경계심을 조금씩 풀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듯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말랐는지 입술을 달싹였고 덕수는 얼른 미지근한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물을 마신 후 여인은 덕수를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려 했으나 몸에 힘이 없어 다시 베개 위로 쓰러지듯 누워야만 했습니다. 덕수는 괜찮으니 푹 쉬라며 그녀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라고 했습니다. 겨우 입을 뗀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는 부모 없이 떠돌며 구걸하다가 길을 잃고 산소까지 오게 되었다고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덕수는 그녀의 사연을 꼬치꼬치 캐묻는 대신 갓 끓여낸 따뜻한 흰 죽을 상에 받쳐들고 와 그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그릇을 보자 연희의 눈가의 물기가 어리더니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연희가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덕수는 다시 한번 기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쌀로 끓인 죽이었을 텐데 방 안가득 퍼지는 밥 냄새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풍성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귀한 잔칫집에서나 맡을 수 있는 기름지고 고소한 향기가 오두막을 감싸는 듯 했고 덕수는 자신이 끓인 죽이 맞나 싶어 코를 킁킁거리며 의아해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연희가 다시 잠이 들자 덕수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허리춤까지 차올라 있었지만 덕수는 빗자루질을 하는 내내 힘이 드는 줄 몰랐습니다. 평소 같으면 몇 번 쓸고 나면 허리가 쑤시고 숨이 찼을 텐데 오늘은 마치 장사가 된 것처럼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쳤습니다. 빗자루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눈이 깨끗하게 쓸려나가고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희미하게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덕수가 눈을 치우고 뒤뜰로 돌아가 약초를 말리는 건조장을 살피러 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캐어 널어놓았던 도라지와 더덕들이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어야 할 시기에 마치 갓 캐낸 것처럼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윤기가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건조장 안에는 향긋한 약초 내음이 진동을 하고 있었고 덕수는 자신의 눈을 비비며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상품 가치가 떨어져 장에 내다 팔기 민망할 정도였던 하품 약초들이 하룻밤 사이에 최상품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더덕 하나를 집어들어 냄새를 맡아보았는데 그 향이 얼마나 진하고 그윽한지 머리가 맑아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서 방 안에 누워있는 연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그날 밤부터 이 오두막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기운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덕수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연희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색은 아침보다 훨씬 좋아져 있었고 숨소리도 고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덕수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으며 이 가엾은 처녀가 가져온 것이 단순한 불행이나 짐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이 평생 겪어보지 못한 복, 후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복이 단순히 재물이나 먹거리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산 아래 마을에서는 벌써부터 덕수의 집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바람을 타고 조금씩 아주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샘 어린 눈빛이 이 작은 오두막을 향해 번뜩이고 있다는 사실을 덕수와 연희는 까맣게 모른 채 따뜻한 방 안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두 번째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덕수의 오두막에 머물기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자 적막하기만 했던 산골집에 생기가 돌고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가만히 앉아 밥만 축낼 수는 없다며 덕수가 말려도 굳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먼지가 털려나가고 칙칙했던 마루는 반들반들 윤이 났으며 부엌의 솥뚜껑조차 거울처럼 맑게 빛나 덕수는 자신의 집이 이렇게나 훌륭한 곳이었나 싶어 눈을 의심하곤 했습니다. 덕수가 산에 다녀오면 따뜻한 숭늉이 준비되어 있었고 다 떨어진 옷가지는 어느새 꼼꼼하게 기워져 새 옷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덕수의 밥상 위에서 일어났는데 똑같은 산나물과 된장으로 끓인 국인데도 연희가 손을 대면 그 맛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을 만큼 깊고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산 주변에 널려 있어 덕수가 거들떠보지도 않던 이름 모를 풀뿌리와 열매들을 캐와 반찬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향긋한 봄 기운이 퍼지고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덕수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연희가 혹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며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안 살림뿐만 아니라 덕수의 본업인 약초 일에도 설명할 수 없는 복이 깃들기 시작했는데 덕수가 산에 오를 때마다 평소에는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귀한 약초들이 눈앞에 툭툭 나타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험한 바위 틈에 숨어있던 산삼이 발밑에 채이는가 하면 영험하다는 상황버섯이 덕수가 가는 길목의 나무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기도 했습니다. 덕수는 이것이 연희를 거두어준 덕분에 산신령이 감동하여 내려준 보답이라 굳게 믿으며 카연 약초들을 정성껏 손질하여 광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어느 장날 덕수는 그동안 모아둔 약초를 지게에 가득 싣고 마을 장터로 내려갔는데 약재상 주인은 덕수가 내놓은 물건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뿌리가 굵고 향이 진한 최상품 약초들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귀한 것들이었고 주인은 두말 없이 두둑한 전대에서 엽전을 꺼내 덕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돈을 손에 쥔 덕수는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허투루 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쌀과 고기 그리고 연희에게 줄 고운 옷감을 사서 지게에 얹었습니다. 덕수가 장터에서 물건을 흥정하고 귀한 물건들을 사들이는 모습은 금세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었고 사람들은 덕수가 산속에서 금덩이라도 주운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낡은 옷에 풀이 죽어 다니던 덕수가 환해진 얼굴로 웃으며 다니니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과 부러움이 섞인 시선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개중에는 덕수에게 다가와 슬쩍 비결을 묻는 이도 있었지만 덕수는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라며 겸손하게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남의 잘됨을 배아파하며 시기하는 무리가 꼭 하나씩 있기 마련인데 이 마을에서는 칠성이라는 사내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칠성은 하는 일 없이 노름판을 기웃거리거나 술타령으로 세월을 보내며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오지랖 넓고 욕심 많은 왈패였습니다. 그는 장터 주막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덕수가 비싼 옷감을 사간다는 이야기를 엿듣고는 배알이 꼴려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제오곰 같은 덕수놈이 여자 옷감은 사서 어디다 쓴담 혼자 사는 놈이 바람이라도 났나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한 게야. 칠성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씩씩거리며 덕수의 뒤를 밟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덕수가 상일로 접어드는 것을 확인하고는 거리를 두고 몰래 뒤따라가며 덕수의 오두막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캐내려 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오르느라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칠성의 집요한 호기심과 질투심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덕수의 오두막에 도착한 칠성은 살인문 뒤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집 안을 훔쳐보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호롱불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고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밥상을 들고 나오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침을 꿀꺽 삼켰는데 그 여인은 상골 화전민의 아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아하고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희가 덕수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는 모습은 칠성의 가슴에 시기와 욕정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니, 저런 절색이 왜 저런 멍청한 놈 집에 있단 말인가.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계집이로구나.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연희의 차림새가 비록 덕수가 사온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는 하나 처음 보는 낯선 얼굴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을 처녀가 아니라면 도망친 노비이거나 아니면 관가에서 찾는 죄인일지도 모른다는 억측이 칠성의 머릿속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덕수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왠지 자신의 것을 빼앗긴 것만 같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칠성은 곧바로 마을 사랑방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침을 튀기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저 상곡댁이 덕수놈 집에 여우 같은 계집이 하나 숨어 살고 있더란 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칠성의 말을 헛소리로 치부하려 했으나 덕수가 여자 옷감을 사갔다는 사실과 맞아떨어지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신이 나서 살을 붙이고 과장을 보태어 그 여자가 꼬리 9 달린 구미호일지도 모른다느니, 덕수의 정기를 빨아먹어 며칠 안에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느니 하는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하룻밤 사이에 온 마을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덕순의 집에 들어온 여자의 정체에 대해 수군거렸고, 노인들은 산속에 요물이 들어왔다며 혀를 찼습니다. 덕수가 산삼을 캐고 돈을 벌게 된 것도 그 요물이 조화를 부린 덕분이라며 그 대가로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헛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두려움과 의심으로 바뀌어갔고 덕수를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덕수가 다시 장을 보러 마을에 내려왔을 때 그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단번에 느꼈습니다. 평소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들이 슬금슬금 그를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하며 쑥덕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며 쌀가게 주인에게 말을 걸었으나 주인조차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서둘러 물건만 내어주고는 쫓아내듯 뜨등을 돌렸습니다. 덕수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서 담뱃대를 물고 있던 박노인이 덕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노인은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평소 덕수의 성실함을 높이 사며 아껴주던 분이었습니다. 덕수가 다가가 고개를 숙이자 박노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덕수야, 내 집에 낯선 손님이 와 있다지. 지금 마을에 도는 소문이 심상치가 않다. 칠성이가 네가 요물을 들여 마을에 화를 부른다고 떠들고 다니니 조심해야 할 게야. 덕수는 억울함에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물이라니요. 길 잃고 쓰러진 불쌍한 처자일 뿐입니다. 제가 거두어 치료해 주었더니 몸이 나아 저를 도와주는 것인데 어찌 그런 험한 말을 합니까? 박노인은 덕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마음은 내가 안다. 허나 사람들의 입이란 무서운 법이고 시기심은 눈을 멀게 하지. 칠성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네가 가진 것을 탐내고 그 처자 또한 가만두지 않을 테니 단단히 다비하거라. 박노인의 충고를 들은 덕수는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칠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히던 것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단순히 놀림감으로 삼는 정도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덕수는 서둘러 짐을 챙겨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불어오는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울음소리가 불길한 징조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연희가 걱정되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덕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연희를 보자 울컥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연희는 덕수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눈치채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다. 덕수는 차마 마을에서 들은 험한 이야기를 전할 수 없어 그저 날이 추워 그렇다며 둘러대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칠성에 대한 분노와 연의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뒤엉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덕수는 조심스럽게 연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연희 씨, 당분간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산짐승이 흉포해진 것 같아 걱정이 되어서요. 연희는 덕수의 말 속에 숨겨진 근심을 읽어낸 듯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덕수님께 폐가 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차분하고도 사려 깊은 대답에 덕수는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마을 왈패들을 주막에 모아놓고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덕수 놈집에 쳐들어가서 그 계집의 정체를 밝혀내야 해. 관가에 넘기든 마을에서 쫓아내든 결판을 내야지. 그리고 덕수 놈이 숨겨둔 보물도 분명히 있을 게야.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마을을 위해 써야 하지 않겠나. 칠성의 선동에 술에 취한 왈패들은 덩달아 흥분하여 책상을 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비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덕수의 오두막에서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청하던 연희가 갑자기 일어나 앉더니 창호지 문 밖에 어둠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구나. 맑은 물을 흐리려는 흑발이 다가오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서늘하고 위험이 서려 있었는데 마치 다가올 위기를 미리 내다보는 듯 했습니다. 덕수는 옆방에서 자느라 이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오두막 주변의 나무들은 바람에 몸을 떨며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월자기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덕수는 여느 때처럼 약초를 손질하려 광으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던 약초들이 누군가에 의해 흐트러져 있고 가장 귀한 산삼 몇 뿌리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덕수는 칠성의 지심을 직감하고 주먹을 부르짖었으나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 답답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칠성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덕수가 약초를 훔쳐다 판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리며 덕수를 고립시키려 했습니다. 덕수의 성실함을 알던 사람들조차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나겠냐며 의심하기 시작했고 덕수는 점점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존재가 덕수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지만 지금 떠나는 것은 오히려 덕수의 누명을 벗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덕수는 사라진 약초와 마을의 흉흉한 소문, 그리고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칠성의 위협 속에서 어떻게든 연희를 지키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박노인의 경고를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과연 힘없는 자신이 저 교활한 칠성과 맞서 싸울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방문 틈으로 보이는 연희의 단정한 뒷모습을 보며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닥쳐올 시련은 단순히 약초 몇 뿌리의 문제가 아니라 덕수의 인생과 연희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산 아래서부터 들려오는 칠성 패거리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평화롭던 오두막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덕수는 낯을 숫돌에 갈며 다가오는 그림자와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청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산골의 고요한 아침을 깨뜨린 것은 거칠게 살인문을 걷어차는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칠성 패거리의 고함이었습니다. 칠성은 손에 굵직한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그 뒤로는 험상궂은 표정을 한 왈패 선옷과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따라온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덕수는 방에서 뛰쳐나와 그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서슬퍼런 눈으로 노려보았지만
수적인 열쇠에 밀려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칠성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덕수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놈 대옥수야 내 놈이 정령 제정신이 박힌 놈이라면 어찌 마을의 신성한 약초를 도둑질하여 요물에게 바칠 수 있단 말이냐. 칠성의 뜬금없는 호통의 덕수는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되받아쳤습니다. 도둑질이라니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소리냐.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내 손으로 캔 약초만 먹고 사는 사람이다. 덕수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지만 이미 칠성의 선동에 넘어간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죄를 감추려는 변명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콧방귀를 끼며 품 안에서 흙이 묻은 산삼 2뿌리를 꺼내어 덕수의 발치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것은 어제 덕수의 광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산삼이었는데 칠성은 뻔뻔하게도 그것을 덕수가 마을 공동 경작지에서 몰래 훔쳐낸 것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보아라, 이것은 마을 제사에 쓸 귀한 산삼이 아니더냐. 내 놈 광에서 나온 것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네가 저 방 안에 숨겨둔 여우 같은 계집에게 홀려 마을의 재산에 손을 댄 것이 분명하다. 마당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덕수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세상에 덕수가 그럴 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여자가 들어오더니 사람이 변했어. 요물에 홀리면 부모 형제도 못 알아본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덕수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꽂혔고 덕수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막막하여 주먹만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분위기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기세등등하여 당장이라도 방 안으로 쳐들어가 연희를 끌어낼 태세였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 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하얀 소복을 입은 연희가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소란스러운 시장통에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좌중을 압도하며 정적을 불러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쪼글진 그녀의 모습은 칠성이 묘사했던 요괴나 거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기품 있고 서늘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려운 기색 하나 없이 꼿꼿한 자세로 마루 끝에 서서 난동을 부리는 칠성과 마을 사람들을 차분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희의 시선이 칠성에게 머물자 천하의 칠성도 흠칫 놀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 호수처럼 맑으면서도 그 속에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강인한 기운이 서려 있었기에 칠성은 본능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패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칠성은 헛기침을 하며 애써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내인년 네가 바로 덕수를 홀리고 마을을 어지럽히는 그 요물이나 썩 내려와 무릎을 꿇지 못할까. 연희는 칠성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칠성이 던져놓은 산삼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흙이 묻은 산삼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냄새를 맡아보고 뿌리에 묻은 흙을 손가락으로 비벼보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너무나도 진지하고 예사롭지 않아 칠성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연희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하게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산삼은 마을 공동 경작지에서 캔 것이 아닙니다. 연희의 단호한 한마디에 칠성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리는 개냐 거지 주제에 감히 어른 앞에서 거짓을 구하느냐. 하지만 연희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마을 경작지의 흙은 찰기가 많은 황토이지만 이 산삼 뿌리에 묻은 흙은 바위 틈에서나 볼 수 있는 거친 사질토입니다.
또한 이 산삼에서는 경작지 특유의 거름 냄새가 아니라 깊은 산속 음지에서 자란 이끼와 소나무 향이 배어 있습니다. 연희의 말은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고 구체적이어서 듣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산삼을 다시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산을 타며 살아온 그들도 미처 눈여겨보지 않았던 차이를 낯선 외지 여인이 단번에 짚어낸 것에 대한 놀라움이 컸던 것입니다. 칠성은 당황하여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서 주워들은 잡지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려 드느냐. 그건 네가 밤에 몰래 흙을 바꿔치기 한 게 분명해. 덕수는 연희의 지혜로움에 감탄하면서도 칠성의 억지에 분통이 터져 낫을 집어들고 앞으로 나서려 했습니다. 이 더러운 놈 어디다 대고 누명을 씌워. 덕수가 고함을 치며 달려들려 하자 연희가 재빨리 덕수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으세요. 폭력으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덫에 걸려드는 꼴이 될 뿐입니다. 연희의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손길의 덕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화를 사귀고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연희는 다시 칠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안했습니다. 그리 의심스러우시다면 마을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리시지요. 저와 덕수님은 숨길 것이 없으니 마을 회관으로 가서 박노인 어르신과 이장님 앞에서 이 산삼의 출처와 제 정체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래, 그게 좋겠다. 박노인 어르신이라면 공정하게 판단해 주실 거야 라고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일이 점점 꼬여간다고 느꼈지만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미 심판을 원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마을의 토박이이고 덕순애는 외톨이이니 마을 회관에 가면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좋다, 내년이 제 무덤을 파는구나. 당장 마을 회관으로 내려가자. 내 오늘 내년의 여우탈을 벗겨내고야 말겠다. 칠성은 으름장을 놓으며 앞장서서 걸어나갔고 왈패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덕수와 연희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그들의 뒤를 따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음산했고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앨 듯 차가웠습니다. 덕수는 불안한 마음에 연희의 곁을 바짝 지키며 걸었고 연희는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지만 잡은 옷자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구해준 은인인 덕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고 행렬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덕수의 오두막에서 일어난 소동은 삽시간에 퍼져 밭을 갈던 농부들도 물을 깃던 안악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을 회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호기심 반 경멸 반으로 뒤섞여 연희의 등 뒤에 꽂혔지만 연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약초의 지식과 자연의 이치를 되새기며 다가올 논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누명을 벗는 일이 아니라 덕수의 명예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일행이 마을 회관 앞 넓은 마당에 도착했을 때 소식을 들은 박노인과 이장이 이미 마루에 나와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곤방대를 문 채 근심 어린 표정으로 덕수와 연희를 바라보았고 이장은 굳은 표정으로 칠성 패거리를 주시했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서서 숨죽인 채 이 긴장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공기가 어찌나 무거운지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칠성은 마당 중앙으로 나서며 과장된 몸짓으로 인사를 올리고는 목청을 높여 연설하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을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저기 서 있는 덕수놈이 외지에서 온 요망한 계집에게 홀려
우리 마을의 귀한 약초를 도둑질하고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확실히 잡았으니 부디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칠성은 미리 준비한 듯 청산유수처럼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좌중을 선동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칠성의 말에 동요하며 술렁거릴 때 연희가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박노인과 이장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춘 뒤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덕수님의 은혜를 입어 목숨을 구한 연희라고 합니다. 저분의 말씀은 모두 거짓이며 진실은 저 산삼 속에 그리고 자연의 이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부디 제게 해명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녀의 태도가 너무나도 공손하고 침착하여 칠성의 거친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박노인은 연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겪어본 그의 눈의 연희는 결코 사악한 요물이나 천한 거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범상치 않은 지혜와 깊은 슬픔이 공존하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곰방대를 털었습니다. 좋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공평한 법이지. 네가 가진 증거가 무엇인지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연희는 칠성이 증거라며 내놓은 산삼과 칠성이 몰래 섞어놓은 마을 창고의 약초들을 나란히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덕수에게 부탁하여 물 한 대접과 하얀 종이 한 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굿이라도 버리려는 것인지 의아해하며 목을 빼고 구경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하려는 것은 주술이 아니라 약초꾼들조차 잊고 지냈던 혹은 몰랐던 약초 감별의 정수징수의를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약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란 땅과 마신 물, 그리고 쬐었던 햇볕을 그 몸 안에 그대로 기억하고 있지요. 연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물 대접에 산삼 뿌리를 살짝 담갔습니다. 흙탕물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가리키며 그녀가 설명을 시작하자 칠성의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거짓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감춰졌던 진실이 백일에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을 감싸고 도는 바람이 잠시 멈추고 모든 이의 시선이 연희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연희의 손끝에서 떨어진 물 한 방울이 그릇에 담긴 맑은 물 위로 퍼져나가며 작은 파동을 일으키자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작은 그릇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집중되었습니다. 연희는 칠성이 훔쳐온 것이라 주장하는 산삼과 덕수의 광에 남아있던 다른 약초 뿌리를 각각 다른 물그릇에 담가 흔들었는데 잠시 후 두 그릇의 물빛이 확연히 다른 색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던진 산삼이 담긴 물은 흙이 금세 바닥으로 가라앉아 맑은 윗물을 유지하는 반면 마을 밭에서 캐온 도라지를 넣은 물은 붉은 황토 기운이 번져 전체가 뿌옇게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흙의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가장 명확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연희는 침착하게 물그릇을 들어 올려 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며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힘이 실려 있어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덕수님의 광에서 나온 약초에 묻은 흙은 비바람에 씻겨 내려가 모래알이 굵고 찰기가 없는 산중턱의 사질토입니다. 그래서 물에 넣으면 무거운 모래는 금방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지는 법이지요. 허나마을 공동 경작지에 흙은 거름을 많이 먹고 찰기가 강한 진흙이라 물에 풀면 이렇게 오랫동안 부유하며 물을 흐리게 만듭니다. 칠성님이 가져온 산삼이 정말 마을 밭에서 훔친 것이라면 어찌하여 산 꼭대기에 흙이 묻어 있겠습니까? 박노인은 연희가 내밀어 보인 두 물그릇을 번갈아 들여다보며 깊은 신음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노인네들이 보기에도 그 차이는 너무나 명백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저 처자 말이 맞아 우리 밭 흙은 저렇게 금방 가라앉지 않아
그럼 칠성이가 엉뚱한 산삼을 들고 와서 생사람을 잡은 건가 하는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당황하여 붉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직 패배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입술을 깨물며 억지를 부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사람들에게 펼쳐 보였습니다. 흙뿐만이 아닙니다. 약초가 품은 향기 또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산삼의 잔뿌리를 살짝 으깨어 나오는 즙을 종이 위에 문질렀는데 그러자 그윽하고 알싸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마당 전체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향은 마치 깊은 겨울 산속의 차가운 새벽 공기와 오래된 소나무 숲의 청량함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여 냄새를 맡은 사람들의 머릿속까지 맑게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이 향기를 잘 맡아보십시오. 이것은 인위적인 걸음이나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오로지 이슬과 자연의 바람만이 키워낸 순수한 야생의 향입니다. 연희는 종이를 박노인의 코앞에 갖다 대었고 박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그렇구먼. 우리 밭에서 나는 것들에서는 아무리 씻어도 비릿한 거름 냄새가 배어있기 마련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산신령이 키운 냄새로다. 박노인의 탄성에 가까운 한마디는 칠성이 세워놓은 거짓의 탑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칠성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것을 감지하고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속임수다. 저 계집이 종이에 무슨 향료를 발라놓은 게 분명해. 덕수놈이랑 짜고 치는 고스톱에 너희들이 다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그는 핏대선 목소리로 악을 쓰며 발을 동동 구르더니 급기야 연희에게 달려들어 종이를 뺏으려 했습니다. 그 거친 모습은 누가 보아도 죄를 들킨 자의 마지막 발악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덕수가 재빨리 앞을 막아서며 칠성을 밀쳐내자 칠성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연희가 넘어진 칠성을 내려다보며 서늘한 눈빛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속임수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칠성님의 오른쪽 소매 끝에 묻은 저 푸르스름한 얼룩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칠성의 옷소매로 향했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자신의 팔을 감추려 했으나 이미 연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는 짙은 녹색의 즙이 말라붙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풀물이 아니라 매우 독특한 색깔을 띠고 있어 눈썰미 좋은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저것은 가언나무의 진액입니다. 가언나무는 우리 마을 근처에는 자라지 않고 오직 덕수님의 오두막 뒤편 음지에만 군락을 이루고 있지요. 제가 이틀 전에 땔감을 하느라 그 나무들을 베어내어 진액이 튀었는데 어제 덕수님의 광에 몰래 들어갔다가 그 나무에 스치지 않고서야 칠성님의 옷에 저런 자국이 남을 리가 있겠습니까? 연희의 논리. 정연한 추궁에 칠성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입만 뻐끔거릴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붉은색을 넘어 사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칠성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남의 집에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그걸 덮어씌우려고 이런 난리를 친 거야. 덕수가 얼마나 착한 친군데 그걸 시기해서 저런 몹쓸 짓을 하다니 천벌을 받을 놈.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질타와 야유의 칠성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함께 왔던 왈패들도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칠성을 버리고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곤방대를 딱딱 털며 엄한 목소리로 칠성을 꾸짖었습니다. 칠성아, 네가 평소 행실이 가볍다 하여도 이토록 비열한 짓을 할 줄은 몰랐구나.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마을의 인심을 흉흉하게 만들었으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당장 덕수와 저 처자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할까? 박노인의 호통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고 이장 역시 굳은 표정으로 칠성에게 다가가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관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칠성은 부들부들 떨며 덕수와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죽을 것 같았지만 당장 멍석말이라도 당할 분위기였기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잠시 눈이 뒤집혀서 실수를 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억지 사과를 하는 칠성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덕수는 그런 칠성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마을에서 자란 친구가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것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나는 네가 훔쳐간 약초를 돌려받는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연희 씨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라.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내 손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덕수의 관대한 처분에 마을 사람들은 역시 덕수는 대인배야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칠성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도망치듯 마을 회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소동이 마무리되자 마을 사람들은 덕수와 연희에게 다가와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칠성이 말만 믿고 자네들을 오해했네. 정말 미안하이. 덕수 총각 저런 지혜로운 색시를 어디서 구했나. 정말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구먼. 아낙네들은 연희의 손을 잡고 칭찬하며 그동안의 냉대했던 태도를 사과했습니다.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고 덕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지만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할 무렵 덕수와 연희는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때와 달리 내려오는 길은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붉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와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차가운 겨울바람조차 이제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덕수는 앞서 걷는 연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그녀가 보여준 지혜와 용기에 다시 한번 감탄하고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연희 씨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던데 어찌 그리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초와 흙의 이치는 어찌 다 아시는 겁니까? 덕수가 조심스럽게 묻자 연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먼 산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옅은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아버님께서 약재를 다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이리 쓰일 줄은 몰랐네요. 그저 덕수님의 진심이 하늘에 닿아 돋은 것뿐입니다. 연희의 대답은 짧았지만 덕수는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도 말 못할 사연이 있음을 짐작했기에 그저 지금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눈 덮인 산길을 걸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신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살인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호롱불 빛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배가 몹시 고파왔고 따뜻한 국물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연희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겨울물을 숭덩숭덩 썰어넣고 된장을 풀어 구수한 찌개를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자 낮 동안 겪었던 험한 일들의 기억이 눈 녹듯 사라지고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의 행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덕수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며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를 들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그는 칠성의 비열한 행동도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곁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롭고 강인한 여인, 연희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두 사람은 작은 소반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그리고 연희가 무쳐낸 향긋한 산나물 반찬이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덕수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연희 씨 덕분에 내 명예도 지키고 집도 지킬 수 있었어. 정말 고맙소. 연희는 빙그레 웃으며 덕수의 밥 위에 찌개 두부를 올려주었습니다. 덕수님이 저를 살려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서 드세요. 식겠습니다.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늦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궁이 속 장작이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소리가 마치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창호지 문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다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큰 소동은 오히려 두 사람의 믿음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덕수의 오두막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는 든든한 성체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산골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덕수와 연희의 마음속에는 밝은 희망의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칠성의 시기와 모함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고 감춰져 있던 연희의 복, 후은 시련을 통해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 뿐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상월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평화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칠성과의 한바탕 소동이 휩쓸고 지나간 상골 마을에는 다시금 평온이 찾아왔지만 그 공기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따스함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칠성이 퍼뜨렸던 흉흉한 소문은 봄눈 녹듯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덕수의 정직함과 연희의 지혜에 대한 칭송이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칠성의 꿰매 넘어가 덕수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둘씩 덕수의 오두막을 찾아와 미안한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 개 중에는 집에서 갓 짠 참기름병을 들고 오는 이도 있었고 겨울 내내 아껴둔 곶감이나 달걀 꾸러미를 수줍게 내밀며 사과의 뜻을 비치는 아낙네들도 있었습니다. 덕수와 연희는 그들을 내치지 않고 따뜻한 숭늉을 대접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주었고 덕분에 오두막의 문턱은 사람들의 발길로 닳아 없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덕수의 집은 이제 더 이상 마을에서 고립된 외딴 섬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지혜를 구하는 배움터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나무를 캐거나 장을 담글 때 모르는 것이 생기면 을의 연희를 찾아와 묻곤 했는데 그때마다 연희는 귀찮은 내색 하나 없이 자신이 아는 비법을 친절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취나물은 쌀뜨물에 살짝 데쳐야 쓴맛이 빠지고 향이 살아납니다 라거나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 때 수출 한 덩이 넣어두면 잡내를 잡을 수 있지요. 하는 식의 살림 지혜들은 시골 안악들에게도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연희의 손을 거치면 평범한 풀포기도 약이 되고 거친 재료도 꿀맛 같은 요리로 변한다는 소문이 자자해지면서 그녀는 덕순의 복덩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덕수의 약초캐는 일도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이제는 장터의 약재상들이 덕수의 물건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최고가를 쳐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운에 맡겨 산을 헤매며 약초를 찾았다면 이제는 연희가 일러준 대로 약초가 자라는 지형과 바람의 방향 흙의 성질을 읽어내어 산행을 하니 허탕을 치는 날이 없었습니다. 연희는 험한 산을 오르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산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듯 오늘은 북쪽 골짜기 음지 쪽을 살펴보세요. 며칠 전 내린 비로 그곳의 기운이 좋아졌을 겁니다. 라고 조언해 주었고 덕수가 그곳에 가보면 영락없이 귀한 약초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지게 가득 약초를 지고 내려올 때마다 자신의 등에 업힌 것이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연희가 불어넣어준 행복의 무게임을 실감하곤 했습니다. 계절에 수레바퀴가 구르며 매서웠던 겨울바람이
꼬리를 감추고 산골짜기마다 얼음장이 풀리는 소리가 청가하게 울려 퍼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덕수의 오두막 주변에도 노란 산수유꽃과 진달래가 앞다투어 피어나고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에서는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며 생명의 기운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날이 풀리자마자 겨우내 미루어두었던 집수리에 나섰는데 연희와 함께 지낼 보금자리를 더 튼튼하고 아늑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산에서 튼튼한 나무를 베어와 기둥을 보강하고 낡은 지붕의 이형을 걷어내고 새 볏짚을 엮어 올리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연희 또한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일구어 상추며 아욱씨를 뿌리고 담장 밑에는 예쁜 꽃들을 심어 집안을 화사하게 꾸몄습니다. 집수리가 얼추 끝나갈 무렵 마을의 어른인 박노인이 덕수를 찾아와 툇마루에 걸터 앉으며 곤방대를 두드렸습니다. 덕수야, 이제 집도 번듯해졌고 살림도 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잔치를 벌여야 하지 않겠느냐. 덕수가 무슨 말씀이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자 박노인은 허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녀석아, 연희 처자와 혼례를 올리라는 말이다. 온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의 좋은 소식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그리 밋밋하게 데리고 살아서야 쓰겠냐. 덕수는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지만 가슴속에서는 벅찬 기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왔던 말을 이제는 당당하게 꺼내어 연희를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할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